이번 사건의 용의자는 오빠의 남편 그리고 2인조 전과자까지 심상치 않은데요. 도대체 무슨 사건인가요? 2006년 5월 윤경희 형사 분이신데 이분이 당직날이라서 다들 퇴근한 후에도 이제 사무실을 지키고 있으셨어요. 네. 근데 이날따라 뭔가 쎄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으셨대요. 근데 밤 8시쯤이 됐나? 갑자기 따르릉 하면서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하. 여보세요? 라고 하고 전화를 받았는데 납치를 당했어요. 오. 다급하게 남자분이 이야기를 했답니다. 남자의 목소리. 네. 무슨 일이냐. 여자친구가 납치를 당했는데 도망 나왔다. 지금 초등학교에 숨어 있다. 그래서 전화를 끊자마자 초등학교로 긴급 출동을 합니다. 신정동에 위치한 초등학교에 도착을 했는데 없는 거예요. 혹시 이거 장난 전화인가? 그래서 전화를 해봤더니 이 여자분이 후문 쪽에 숨어가지고 나오질 않고 있는 거예요. 무서워서. 계속 숨어 있었던 거죠. 걱정하지 마세요. 안심하세요. 라고 이제 설득하면서 한 발 한 발 다가갔는데 보니까 울면서 막 맨발로 뛰어오더래요. 형사님한테. 차에 타고 나서도 계속 몸을 떨면서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고. 이야, 아니 그 여자분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형사가 왔는데도 믿지를 못하고 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이게? 형사는 차근차근 그녀에게요 자초지종을 물어봅니다. 사실 이 여성은요 신정동 주민이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알고 보니요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온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택시를 타고 남자친구가 사는 동네인 목동 오거리로 가던 중에 핸드폰에 집중하느라 신정역에서 내리게 되는데요. 시간도 뭐 촉박하지 않고 뭐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니다 보니까 그냥 걸어가기로 했던 겁니다. 그때 시간이 한 대략 5시에서 6시 정도 됐어요. 6시. 택시에서 내려서 이제 목동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어떤 남자가 쭉 그 여자를 지켜보고 있다가 와서 말을 걸어요. 잠깐 와볼래요? 왜 그래? 만약에 이러면 가시겠어요? 안 가죠. 아무도 안 가죠.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여자를 팔짱을 딱 끼고 씩 웃어요. 어떡해. 뭐라고 그랬게요? 뭐라고요? 소리 지르면 죽인다. 어떡해. 그리고 끌려간 거예요, 그 남자. 네네네.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좀 이상한 거예요. 대낮이고요. 그렇죠. 지하철역이면 어허. 근처에 사람이 엄청 많았을 텐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그 여자가 남자랑 팔짱을 낀 채로 그대로 끌려가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걸음걸이가 이상했겠죠. 뒤뚱뒤뚱 걷기도 하고 휘청거리기도 하고. 이 광경을 이상하게 본 분이 그분에게 말을 걸었어요, 여자분이.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왜 그래요? 괜찮아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이 남자가 여자친구가 낯설을 해가지고 비틀비틀거려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라고 의아할 수도 있지만 옆구리에 지금 흉기를 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꼼짝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너 왜 사람들에게 더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느냐라고 질문을 하면 이건 피해자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범인이 조용히 협박했겠죠. 근데 그 협박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즉시 너를 죽일 수 있어라는 위협을 그리고 위험을 내포한 말이에요. 극심한 공포감이 밀려오면 편도체의 활동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러면 편도체가 이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게 하는 편도체 납치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 그럴 수 있구나. 왜 아무도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느냐. 이게 책임감이 분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에 행인이 많을수록 오히려 책임감이 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켜본 사람이 많으면 잘 모르겠는데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가 필요하면 도와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쳐 갈 수도 있다는 거죠. 방관자 효과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10여 번 걸었을까요? 어느 지점에서 갑자기 남자가 여자 눈을 손으로 가려버립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끼익 하는 쇳소리가 들리는데요. 문 여는 거 아니에요? 문 여는 소리 같은데요? 바로 철문을 여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남자에게 이끌려 반지하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네네. 그 당시 이 피해자 여성은요, 그 집에 대해서 이렇게 기억을 한다고 합니다. TV가 켜져 있었는데 들어가자마자 TV 소리를 크게 키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 무서워서요, 소리를 지르는 그녀에게 범인은 조용히 하라며 모글대를 주먹으로 계속 쳤다고 합니다. 아, 진짜. 결국 나중에는요, 비명을 그녀
어떤 말을 할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때 여성의 그 바지를 벗기려고도 했다고 하고요. 그러다가 행동을 멈추고 갑자기 자기 바지를 벗으려고 했다. 그리고 갑자기 화장실로 가더라. 그게 좀 이상하죠. 예. 이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은 여성이라고 하면은 기억이 뒤죽박죽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본인의 기억이 앞뒤로 바뀌어버리다 이런 상황이라고 보여지죠. 어딘지 모르는 곳에 막 눈을 가려져가지고 왔잖아요. 그렇죠. 이거 죽은 척을 해야 되나 기절한 척 해야 되나 별별 생각을 다 하다가 남자가 허둥지둥 화장실에 간 사이에 살짝 실눈을 떠봤는데 다름 아닌 톱처럼 생긴 긴 칼. 이걸 딱 본 순간 이제 여자 머릿속에는 딱 하나밖에 안 떠오르죠. 여기서 나가지 않으면 죽는 거다. 그리고 눈앞에 들어온 결정적인 장면. 문이 열려 있었던 겁니다. 문 열린 거 보자마자 냅다 달려요. 일단 보이는 대로 막 달려 나갔는데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반지하 위 가정집으로 도망을 간 겁니다. 오, 어떡해. 뛰어갔을 때 이제 눈앞에 보인 게 현관문 앞에 놓여 있는 신발장. 저 틈새 뒤로 몸을 숨긴 겁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이렇게 위층 신발장에 숨은 여자. 이 심장이 미치듯이 떨렸어요. 와. 근데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고요. 숨소리도 나면 안 돼요. 왜? 소리 내면 들키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그 납치했던 남자가 욕을 하면서 문을 박차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거를 숨어서 조용히 보고 있었던 거죠. 근데 남자가 나갔다가 집에 다시 들어와요. 그러고 나서 이 여자가 한참 지난 후에야 그 몰래 집을 빠져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죽기 살기로 이제 맨발로 막 뛰는 거예요. 이제 잡히면 안 되니까. 초등학교가 보이니까 그 안에 들어와서 숨은 거죠. 이 여성 같은 경우는 납치된 후에 계속 탈출 기회를 노리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짧은 기간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가 보였을 때 버뜩해서 빨리 도망간 거, 그 사실 굉장히 대단한 부분인 거고. 근데 이 여성이 그 도망 나온 후에 조금 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은 보통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경찰에 신고를 해야죠. 근데 남자친구한테 먼저 연락을 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믿을 사람이 남자친구? 그럴 수도 있고 실제로는 112 누르기도 손도 벌벌 떨린 거예요. 1번을 누르면 어떻게 된 거죠? 그때 당시에 그렇죠. 예. 단축번호 저장했으니까. 제일 빠르고 제일 이 신속하게 행동한 것. 그러니까 위험할수록 기억 자체가 사라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도 이제 베이복스 활동 당시에 납치를 당할 뻔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제 촬영 끝나고 집에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가로등 하나가 불이 꺼져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고, 근데 이상하게 자꾸 차가 저를 이제 밀더라고요, 옆으로. 그래서 왜 그러지? 그래서 옆으로 하는데 불이 하나도 안 켜져 있는 거예요, 차가. 자동차에? 네. 헤드라이트도 안 켜져 있고 너무 천천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중고차 문이 갑자기 열리더니 목 뒷덜미를 잡고 끌어당기는 거예요. 희진씨를? 네. 머리를 끌면서 이거 어떻게든 빠져나오려고 하다가 가방만 집어 던지고 이제 갔던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어두운 골목이나 아니면은 외진데 차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저도 모르게 숨을 못 쉬게 될 정도의 트라우마가 생기더라고요. 되게 잘하신 점은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무조건 다 버리고 도망가야 됩니다. 맞아. 보통 이제 가방 같은 거 이런 거 지키려고 하다가 통째로 끌려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판단을 굉장히 잘하신 겁니다. 그런데 집 밖으로 이제 뛰어 나왔는데 자기가 어느 방향으로 도망가는지도 불분명하다는 거죠. 경찰하고 이제 동네를 둘러보면서 차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탐문을 했는데 그 동네 빌라촌들이 다 집이 비슷하잖아요, 생긴 게. 그래서 결국 못 찾았다는 거예요. 아하. 어딘지. 다 똑같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 그럴 수 있죠. 결정적인 단서 하나를 기억해냅니다. 요거인데요. 엽기토끼. 엽기토끼. 네, 엽기토끼라고 불리는 캐릭터의 이 스티커입니다. 스티커. 근데 이게 신발장에 붙어 있었다고 기억을 해내는 거예요. 숨어있던 신발장. 아까 숨어 있었던. 신발장이 좀 오래돼가지고 칠이 벗겨져 있는 흐린 갈색이었다. 거기에 이 스티커가 붙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신발장 위에는 아이들이 만든 것 같은 화분?
뭐 이런 게 있었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냅니다. 여기에 이제 숨어 있었으니까 요렇게 신발장이 놓여 있고 저런 집만 좀 찾으면 될 것 같은데. 사실 그런데 이제 그 프로파일러도 그렇고 범죄 수사관도 그 네이밍에 구속되면은 사건 해결을 어렵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신정동 엽기토끼 사건이라고 알려져 있지만은 사실 실제는 엽기토끼가 아니라고 합니다. 아, 이게 엽기토끼로 오해된 거죠. 당시에 여자분이 일본에서 유명한 토끼 캐릭터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언론에서 이제 엽기토끼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죠. 사실은 엽기토끼 사건 알려졌지만 실제로 이 여성분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은 거고 그 여성한테 여러 토끼 캐릭터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근데 딱 이거라고 찍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본인이 본 건 토끼 모를 봤는데 그냥 토끼 모양 스티커였네. 그렇죠. 그리고 그 충격 때문에 헷갈렸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거는 그 네이밍에 구속되면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수사는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엽기 토끼를 정해버리면 그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이 단서가 좀 나오나 싶었는데 결정적인 상황은 지금 없는 거네요. 근데 이 윤경희 형사는 피해자 여성하고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머리가 쭈뼛쭈뼛하고 소름이 돋았다고 합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형사로서 진술을 들었을 때 소름 끼친다고 그럴까요? 연쇄라고 이게 언론에 나온 게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조금 봤을 때 정황이나 이런 거 봤을 때 1, 2차의 사건에 대한 그게 매치가 됐어요. 이놈이다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잡아야 되겠다. 이쪽이어야 돼. 분명히 이런 괴물이 한 명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아니 1차, 2차 사건이면 비슷한 사건이 또 있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엽기토끼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이 일어나기 1년 전인 2005년 6월 신정동의 한 초등학교. 근데 이 학교 담벼락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해가지고 골칫거리가 되는 구간이 있었다고 해요. 이제 환경 관련 황 씨가 이날도 아침 일찍부터 쓰레기들을 수거하기 위해서 그 학교를 찾았죠. 근데 그날따라 큼지막한 쓰레기들이 더 많은 겁니다. 그 장소에. 한숨을 쉬면서 버려져 있는 이제 쌀포대만한 이제 마대자루를 딱 보는데 마대자루 사이에 이상한 게 이렇게 툭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자세히 살펴봤는데 황 씨가 본 게 바로 사람의 손. 사람의 손. 마대자루 2개가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나와 있는 손을 본 거예요. 이 손이 이러고 있었던 걸 본 거잖아요. 그러면 딱 보면은 저기가 쓰레기 버리는 데니까 어떤 생각하냐면 마네킹인가? 처음엔 그 생각했지. 네, 마네킹인가? 그래서 이제 이 상 씨가 마대자루에 묶여있는 끈을 잡고 이제 들어보는데 무거워. 들리질 않아. 안 들리겠죠. 그때부터 황 씨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사람 시체였던 거죠. 황 씨가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대요. 그날 이후로. 못 먹을 것 같아요. 너무 강력한 트라우마가 남아있어서. 이 사건은 저도 이제 경찰학교 때 탁 했을 때 첫 사건이라서 저한테도 사실은 트라우마가 됐던 사건이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부검에 들어가자 이제 미스터리한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사망은 경부압박 질식, 그러니까 목을 졸린 형태인데 근데 단순 질식이라고 하긴 좀 어려운 거는 단순 질식이면 목에 이렇게 눌려갖고 해야 되는데 제가 트라우마가 있는 것도 사실 그거죠. 이제 이 조금 다른 형태의 질식에 대해서 기괴한 형태였었고요. 이제 가슴에는 보통 치은이라고 하죠. 물린 자국, 치은이 있었고 손목 결박근이 있었고요. 사실은 그 옷을 다 벗긴 다음에 다시 똑같이 입힌 겁니다. 벗긴 다음에 다시 입힌 거. 성폭행으로 수정된 흔적도 보였는데 문제는 DNA가 없었다는 겁니다. 섞이는 거죠. 이 증거와 이 증거가 상충돼. 그러니까 다른 케이스가 충돌하는 의문투성이라고 보이는 거죠. 서울 한복판에서 그것도 초등학교 담벼락에다가 대놓고 시신을 유기를 했는데요. 피해자가 누구인지 밝혀졌나요, 이게? 네, 신정동에 거주하던 20대 여성이라고 합니다. 그녀는요, 오후에 감기 기운이 있어서 병원을 간다고 나왔다가 그날 밤에 집에 돌아오지 못했다고 어떡해. 합니다. 그리고요, 평소 절대 외박하지 않은 터라 가족들은 걱정이 돼서 바로 실종 신고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다음날 오전 9시에 집에서부터 2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여기서 또 미스터리한 점이 있는데 이 여성의 손에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었거든요. 근데 원래 그 머리도 커트 머리에 꾸밈이 없으시대요. 화장도 잘 안 하고 매니큐어를 바르는 거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칠해져 있는 모양을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삐뚤빼뚤하게 이렇게 칠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본인이 바른 게 아닐 거다라는 거죠. 범인이 매니큐어를 발랐다는 거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그게 사실은 매니큐어가 처음 보이는 상태로 이게 툭 튀어나와 있었던 겁니다. 아, 처음에. 예, 그냥 그대로 그걸 보이도록 했나라는 느낌도 사실 들었거든요. 일부러? 예. 저의 느낌이었으니까 이게 독특한 이런 범인의 시그니처,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이라든가 자신의 범행을 드러내면서 무엇인가를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왜냐하면 이건 돈을 노린 것도 아니고 성범죄이기도 애매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더 오리무중이었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주민들은 더 공포에 떨었죠. 참나.